네, 자 이제 NCS 관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언어 능력 검사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언어 능력 검사 영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비문학 독해와 관련되고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비문학 독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순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NCS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 저도 뭐 삼성 인적성 검사를 비롯하여 이 사트 시험들에서도 실제 강의들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독해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 2강에서 어휘 중심의 강의들을 했다면 이제는 작문 독해 그리고 문장 배열 순서까지 해서 또 비문학 본연의 시간이 되니까요. 제가 또 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 및 글의 이해와 관련된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는 작문 또는 단문 독해 영역입니다. 자, 본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출 문제들을 보더라도 글자 수가 약 800자 정도 전후되는 글들,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면 보통 1200자, 1400자 되는 긴 글이고요. 그렇다고 400자 이내의 단문 독해는 대체로 단편적이기 때문에 600자에서 800자 정도의 지문들이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단락의 개수는 길면 2개 정도, 아니면은 세분화하게 되면 3개, 뭐 많으면 4개까지. 이제 기호로는 가나, 가나다, 가나다라 정도의 기호가 붙어 있는 글이겠죠. 뭐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빠르게 독해하고 두 번째는 바르게 독해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빠바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빠른 독해, 바른 독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저랑은 뭐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추려서 한 21문제 정도 압축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뭐 정답뿐만 아니라 비문학 독해하는 순서 그리고 또는 속도 이런 데에서도 제가 신경 써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일치 문제. 보통 이제 독해에서 필요한 것은 주제, 일치, 뭐 그리고 역시 추론이라는 영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실적 사고,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주제와 일치가 있는가 하면 또는 잘 종합하고 일반화하는 것, 이런 이제 추론 또는 전개 방식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자, 이제 2013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관계가 없는 것은, 즉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보통 이제 일치 문제는 첫 단락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 첫 번째 단락은 어떤 현황이나 아니면은 도입 부분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 문제로 나올 만한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상황만 보여준 거니까요. 그래서 글이라면은 보통은 뭐 중간 정도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소재부터 빨리 한번 볼까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한다. 역시 우리가 NCS에서 원하는,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공사와 관련된 시사적인 소재들이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인상된다고 한다. 뭐 그러면 당연히 인상되면 걱정이 되겠죠. 부담이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뒤에 정답을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먼저 표시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이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상 안 돼요. 전기요금 오르면 무조건 부담돼 이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특히나 공기업인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더구나 우리가 선진국에 비춰보더라도 6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상할 명분이 있다까지는 이제 인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인정. 하지만 만약 주제로 말한다면 이 다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즉 그러니까 꼭 그것이 인상하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잦은 고장 또는 이런 원가 상승 등은 전력 당국이 자초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전가되듯이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이 올린다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애초에 문제는 안에 있었다. 내부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하더라도 그렇다면이라고 이제 결론이니까 인상은 하더라도 자구 노력, 스스로를 구하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선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막 넘치고 또는 게으르고 제대로 못하는 방만 경영이 나오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기 신문 사설이잖아요. 매우 객관적이고 그리고 글의 흐름을 대체로 비례해서 이어가게 되는 이런 사설들은 평소에 많이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일치 문제라고 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순서대로 가나 다라라는 순서대로 우리가 갔을 때 따져볼 수 있고요. 또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중간 이후, 역시 중간 이후의 주제가 여기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 글이라는 것은 항상 역삼각형의 형태, 어떤 처음에 도입보다는 중간에 구체화하다가 결국 결론적인 부분이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좁혀나가면 빠른 독해가 가능하겠죠. 자, 바로 그렇다면 이 문장 하나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또 맞다.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뒤에는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일치하지 않은 거였으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인정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감한다고 했으니까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자구 노력해야 한다. 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전반적인 공급요금의 인상을 원인 일으키다라는 거니까요.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된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 3, 4는 맞고요. 1번은 벌써 이런 부정서술어들이 나오면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치 문제로 어디에서 함정이 많냐면 원인 결과를 바꾸어 놓거나 아니면 긍정문과 부정문을 살짝 바꾸거나 비교 대조의 표현 A보다 B가 어떤데 뭐 예를 들어 B가 A보다 어떤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표시해 두셨다가 선지로 나오게 되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체크하시는 거. 뭐 다 읽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비결들은 선지를 먼저 보는 거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긴 네모라고 했을 때 1, 2, 3, 4가 사지선다로 나온다면 보통 일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지에서의 힌트들이 뒤쪽에 앞부분보다는 뒤쪽에서의 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나가면서 지워나가고 했겠죠. 우리가 2번이라고 했다면.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찾아두는 거. 화살표로 찾아 나가는 거, 지문과 대비해서 그래서 맞다 또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한 문제였습니다만 장문 독해와 관련된 일치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한국전력공사 2013 문제도 또 한번 해봅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 사설 등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신문 읽기 꾸준히 잘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설 시사와 어휘와 한자와 비문학과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종이로 된 신문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등으로 찾아보기만 하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하고 꼼꼼히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2013 기출이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서 국내의 지하 경제 규모를 어떤 추산을 하면서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을 양성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일 수 있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작게나마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역시 주제 일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잘 보세요. 지하 경제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때 그러니까 특히 김영삼 정권, 정권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했고 등등을 통해서 역대 정부들도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데 오면서도 계속 양성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잘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뒤로 가서도 여전히 이런 지하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양성화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주제로는 나왔어요.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일치 문제 중에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지하 경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민 정부 때, 역대 정부 때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었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간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안 읽어도 되고요. 소재만 찾으면 되겠죠. 소재는 바로 지하 경제의 양성화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통계치 이런 건 사실 거의 안 봐도 되고요. 만약 선지에 진짜 세밀한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칠 때도 있는데 몇 퍼센트가 넘는다,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거 가지고도 함정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극히 드무니까 그거는 선지에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나치긴 구체적인 정보, 지엽적인 정보들은 그냥 일단 건너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미 시도해 왔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요. 처음으로 시도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미 시도해 왔었다라고 금융실명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만 현재 규모를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산을 할 뿐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정해서 계산을 한다. 그것을 추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지 비용의 확충이라든지 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라고 신문 사설 등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역시 기출문제에 나타나지 않은 일치 문제의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이런 이제 부정형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형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 세 개도 있지만 틀린 하나를 정확하게 찾아라. 소거법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빨리 줄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하면 선 먼저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후 글로 가볼까요? 일반적인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읽어보니까요. 근대화 시기에 우리말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사실 우리말을 정리하고 발전시킨다. 즉 우리말 순화라고 했을 때, 우리말 가꾸기라고 했을 때 당연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근대화 시기에라고 시기를 제한했지만 대체로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넘어가야죠. 뒤에 가면 또 나올 테니까. 자, 문제는 2번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었다. 자, 역시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한자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근대화 이후에 새롭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외래어라는 것이 있겠죠.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국어라고 하는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자어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다. 뭐 60% 이상이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7.1% 이제 과거 숫자 통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우리말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낯선 우리말, 시험 등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예를 들어 시나브로, 그럼 시나브로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서히 이런 고유어인데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담배 이름이기도 했네요. 자, 그런데 거의 생활 속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유어들을 가지고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은 매스컴 등에서 계도하고 홍보를 할 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외래어라든지 아니면 한자어들을 통해서 의미를 더 명확하고 또 최근의 문화, 문물에 어울릴 수 있는 언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선제는 상식에 의거해서 먼저 나오거든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비문학 지문 중에 예를 들어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서 성공하자 이런 말은 없을 거잖아요. 또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자 이런 거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극단적이지만 그 이유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선지를 먼저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근대화 시기에 우리는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근대화니까. 결국은 근대화라는 것 자체가 서구화,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방화가 되면서 근대화니까 우리 것이 왠지 좀 안 좋아 보이고 옛날스러워 보이면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는 보편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저 우리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야기했지만 근대화 경우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2번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가 이렇게 했고요. 지문으로 한 번만 가볼까요? 바로 이 부분. 우리말을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지만 서술어, 오늘 두 번째 나오죠? 부정서술어가 나오면 어찌됐건 문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A다 또는 not A다. A가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이중의 부정이라는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서술어들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들도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 자신감이 부족했다라고 표시하라고 했고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고요. 근대화 시기에 우리말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렇게 화살표만으로도 아니면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만 표시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독해 문제. 세 번째 일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도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역시 한국전력공사의 기출문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일본 이제 한국사와도 관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조선시대의 세계인식은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에 입각하고 있었다.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을 세상의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중심으로 보면서 4대,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4대성이 있었어요. 전략적인 4대라고도 우리는 믿고 싶은 주체성, 자주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중화, 나머지 오랑캐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고 하듯이 책에서처럼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다라고 중국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오랑캐가 아닌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제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공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지역을 소위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취급하였다. 자,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공체제가 성립하지 않는 지역을 이렇게 그래서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짐승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앞에서는 보니까 오랑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사는 곳이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 우리는 오랑캐지만 그렇다고 짐승이 사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정말 미개하게 느끼게 된다면 거기는 오랑캐야. 이제 우리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등에서도 자주 보게 되면 남만, 왜 어떤 우리가 적장 이런 거 나오거든요. 칠종 칠금이라는 말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 데는 완전히 막 금수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곳, 조공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곳 이런 데는 바로 금수로, 짐승으로 사는 곳으로, 짐승이 사는 곳으로 취급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오랑캐라고 구분한 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또 별개가 되겠죠. 이 A와 B라는 것을 따로 구별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15세기 조선에서는 4대 외교를 전개하면서 인정은 했겠죠. 어느 정도. 그래, 너네들 큰 나라고 우리도 전략적인 외교지만 필요할 때는 바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주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에 의해서 의도적인 4대 외교, 큰 나라를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들이 있었고 우리의 세계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렇듯이 조선시대의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도 그래도 우리도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아 성립된 국가니까 독자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뭐라고 하든 중국에서는 우리를 오랑캐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하나의 국가로서 체제로서의 어떤 주체성이 있었다. 이런 좋은 의미로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었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이론에서는 주변 민족이 사는 지역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오랑캐, 오랑캐 이자를 통해서 오랑캐라고는 보았다. 이렇게는 했지만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짐승은 어디라고 했었다고 했어요? 조공 체제가 닿지 않는, 아예 손길이 닿지 않는 또 되게 먼 곳, 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공 체제가 성립되지 않는 곳, 이것을 짐승이 사는 곳이다. 역시 우리가 일치 문제에서의 뭔가 함정이 될 만한 말들이 있단 말들이죠. 일반적으로 좀 긴 거, 2번과 4번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만들다 보면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좀 길게 사이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뒤에다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많죠. 지나치게 짧은 거는 거의 맞다고 봐야죠. 조선시대의 세계인식은 중화사상에 입각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독자적이라는 것은 있었겠죠. 인정은 했다고 했으니까. 또 역시 조선의 경우 명과 대결할 정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 등에 휘말릴 때도 일부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역시 사대를 표방하면서도 독자적 인식이 있었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사대라는 거,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렇죠? 자, 또 이제 한자 문제들도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자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역시 가능하다면 신문 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최소한의 급수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한 혼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한자 교육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 개의 한자, 체형이라는 게 있고요. 건강이라는 게 있고요. 자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들 자체는 우리가 다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중에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몸의 형태, 몸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자가 몸체자인 것은 1, 2, 3, 4에 다 아는데요. 바로 모형, 형자가 들어가야만 이것을 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오답에 오얀리자, 바로 자두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하 부정관,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 묶지 말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지 말라고 했던 자 그런 자두리자이고요. 자, 다시 두 번째, 건강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된 건자, 그래서 실제 건강하다라는 건자인 것은 둘 다 똑같아요. 굿셀 건자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강자는 이미 여기에 답이 보이는 편안하다라는 의미의 편할 어떤 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편안할 강이라고 하면 되겠죠.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물론 건강에서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강령하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건강하고 안녕하라 이런 게 합치면 이제 강령이라는 말이 되는데, 자, 그래서 편안할 강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답은 이미 4번으로 나왔고요. 또 우리가 자원이다 그러면 자원을 분배한다 이런 거 할 때 자자도 재물, 돈과 관련된 재물 자자에 원자도 물수변이 들어가는 근원 원자가 되겠죠. 물수변이 없는 것은 원리를 나타내는 원리, 원칙, 원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다시 몸체자, 모형, 형자, 또는 건강할 건자, 또는 굿셀 건자라고 합니다. 편안할 강자, 그리고 재물자자, 그리고 역시 근원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 개 모두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문제만 가지고는 분명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한자 영역이 또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 그리고 비문학 속에 어휘 이런 게 내포되어서 추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오답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건자라든지 별이 강자라든지 아니면 굿셀 강자라든지 이런 이제 오답들도 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좀 더 추가로 공부하면 되고요. 혹시 전혀 나는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역시 어휘 문제였는데요. 괄호 넣기 문제들도 있군요. 자,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인데요. 우리는 심층적 청취를 통해, 그러니까 심층적 청취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잘 듣는다는 거잖아요. 라디오 청취자, 텔레비전 시청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깊이 있게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이 우정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벌써 여기 이제 넓힌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답으로 나오겠죠.
사랑이 우정을 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깊게 할 거라는 거죠. 뭐 사랑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이 깊어지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정을 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맥적으로는 키우다 이런 답이 되겠죠. 그래서 키운다, 더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넓히다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는 짝을 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더 넓게 하고, 더 키우고, 더 깊게 하고 이런 이제 좋은 의미잖아요.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머지와는 다르겠고요. 자, 기출문제 더 해봅시다. 역시 기출문제에서도 이런 어휘 간의 관계 또는 괄호 넣기들, 우리 1강, 2강의 어휘의 짝과도 좀 되게 비슷한데요. 자, 원래는 이것이 이제 구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던 제목과 답이 지금 연결되죠.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고 하는 글이었고요. 특히 제목에서 보듯이 소재는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왜 황소개구리에 흔히 말하는 빗대어서 이것을 흔히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흔히 유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유추의 방식을 썼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서양의 외래어들이 들어와서 우리말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사라진다. 아까 우리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마치 생태계에서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의 종들을 모두 다 잠식하고 잡아먹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시키는 부분들과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결하기를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와 우리말을 두 개의 소재로 삼아 놓고 우리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영어가 더 대두되고 강조되는 것은 마치 우리 자연에서도 우리 무엇은 돌보지 않은 채 우리의 개구리, 뭐 예를 들어 참개구리라든지 우리의 토종 개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토종 개구리들을 돌보지 않은 채 그리고 더 큰 외래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외래종에서의 바로 황소개구리. 사실 개구리만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블루길이라든지 베스와 같은 물고기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토종 어류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들여온 우를 범하는 것과 같다. 마치 우리가 속담으로 설명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던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것도 지키지 않고 특히 이제 국어적으로 현학적이라고 하는데 잘난 척하는 거, 뭐 학문을 뽐내는 거, 어려운 외국말 쓰고 영어 쓰고 막 학식이 있는 걸 매서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에 1번에 우리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토종 개구리가 되고요. 영어가 황소개구리가 된다라는 것.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런 전개 방식을 유추의 방식이라고 하니까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어 설명하고 인생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